도대체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까 하는 의구심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돌아다니는 그 재밌는 농담 있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저야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미국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에 가는데 가보면요. 제 친구 30년 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아요.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만 폭삭 늙었어요. 근데 보면 미국은 참 평화롭고 잔잔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갈등이 심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는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또 농성하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하고 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가지고 또 때로는 비슷한 장소에서 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언뜻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는 그냥 갈등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한번 되짚어 보면 이게 좀 신기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거의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해외여행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외국 나가서 왜 이렇게 느려? 이래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드셨을 텐데 게다가 이제 금년에 그런 공사도 한다 그러죠. 전국 어디서든 그냥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인데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많다.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건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원래 당연한 겁니다. 왜? 소통이라는 건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말 들으면 되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소통이라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전부 별개의 생명체다 보니까 내 생명에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남에게 협조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고 사시는데요.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 비울 수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 종교를 일으키신 그 몇 분밖에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소통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사람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모순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30분이면 깨지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봤습니까? 늘 이런 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을 거치지 않고 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귀뚜라미 수컷한테서 배운 지혜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잖아요. 가을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 가을의 정취에 좀 젖어서 잠에 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7시인데 귀뚜라미 소리가 또 나요. 야, 이 자식 밤새 울었나? 교대 근무했으라나?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귀뚜라미가 그놈일 텐데 무슨 교대 근무를 했겠어요. 자, 밤에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긁어댔다. 그럼 걔가 10시간을 긁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귀뚜라미 저 수컷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날개가 등에 있으니까 이 날개에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부딪혀서 긁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10시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에요. 쟤 왜 그러고 살아요? 귀뚜라미 수컷은 주변 풀숲에 암컷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유인하려고 긁는 거잖아요. 아무리 긁어도 안 오세요. 이렇게 조금만 긁으면 빨리빨리 와주면 제가 초저녁에 한 1시간쯤 긁고 그냥 쟤도 자도 돼요. 근데 밤새 제가 긁어야 되는 이유는 암컷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암컷은 굉장히 따지는 동물들이에요. 왜? 번식에 투자를 심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그 새끼를 키우고 이게 대개 암컷이 하는 일이잖아요. 수컷은 짝짓기 하고 그냥 도망가는 놈들도 많아서 암컷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 수컷은 그 신중한 암컷에게 허락을 맡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솝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솝 할아버지가 우화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생물학자의 눈으로 보면 좀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미와 배짱이 다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맨날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개미집 문을 두들겼다. 1. 겨울까지 사는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틀렸고, 그래서 개미집 문 두드리는 거 그거 일단 아니고요. 배짱이가 이솝 할아버지는 놀고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참 배짱이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개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 개미는 쉴 새 없이 일하는구나 그러지만 실제로 개미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의 개미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저 지하 굴에 들어가면 80%의 개미들이 그냥 놀아요. 그렇다고 뭐 가물을 즐기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딱 앉아서 쉬어요. 신진대사율을 최소로 줄이고 언제든 사고가 나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대기조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생업을 놓고 자원봉사하러 달려가잖아요. 개미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밟아갖고 천장 무너지죠. 뭐 물 들어오죠. 거기 뭐 늘상 사고예요. 그래서 개미나라는 자기 노동력의 80%를 비축해 놓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진화만 놓고 보면 개미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의 80%는 매일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취업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5만 명 뭐 이렇다 치면 우리 5천만의 0.1%예요. 개미는 80%를 놀리는데 우리는 지금 0.1%, 너희도 반드시 일해라 그래갖고 전 국민의 노동화를 지금, 농담인데요. 개미는 그렇게 하고 쉬기도 많이 하는 동물이라서요. 사실은 개미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 아닌 거죠. 반면 배짱이 수컷은요, 여름 내내 진짜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여름 내내 긁습니다. 아니 누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 이솝 할아버지는 뭘 너무 몰라가지고 걔가 놀고 먹었다고. 배짱이 수컷, 아까 제가 얘기한 귀뚜라미 수컷,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요.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어느 암컷이든 소통에 성공해서 짝짓기를 하는 게 걔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필사적으로 긁는 거예요. 소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한번 나는 얼마나 소통하고 사나 한번 돌이켜보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에도 제 아내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당신은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네, 모릅니다. 우리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러고 뻗ing기면 혹시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저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 하나하나를 따로 만약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저게 뭘까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까짓 거 뭐 하나하나 부분들은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전체가 뭔지는 따로따로 들여다봐 갖고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저 전체는 끼워 맞춰 보면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굉장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사회가 굴러가려면 이것들이 한데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는 그 모여 있는 전체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볼 기회가 우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쓰셨죠. 아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부분과 전체를 모두 살피지 않으면 진리를 파악해내기 힘들 거다 하는 정도의 교훈은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학문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60년 된 것 같은데 C.P. 스노우경이라고 영국의 학자가 두 문화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른바 인문학으로 대변되는 학문 세계와 자연과학으로 또 대표되는 학문의 세계, 이 둘은 방법론이나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통탄하셨어요. 그럼 뭐 안 되면 안 되지. 그걸 통탄할 게 있나. 통탄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말 멋있게 노자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읊어주셨는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읊어주셨는데 노자나 공자나 또 서양으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였나요? 노자는 사실은 물리학자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였고 공자님은 가만히 보니까 뭐 중국 문학 하신 분인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셨고 평생 이것저것 관찰하다가 그야말로 말년에 삶은 이런 것이다. 아까 노자님 말씀처럼 쭉 결론 내려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학문이 쪼개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쪼개놨어요. 가끔은 보면 한 세 교수님이 들여다보는 식물은 똑같은 식물을 연구하세요. 근데 다른 연구를 하시느라고 세 분이 서로 대화도 안 나누세요.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한 분야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너무 문화의 장벽까지 쳐놓고 소통을 못한다. 이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과 학문을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된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문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무렵인데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윌슨 교수님이 그래서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학문의 넘나듦을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근데 이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연 철학자 윌리엄 휴월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었는지 죽어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탈락했어요. 그런 죽은 단어를 학문 간의 넘나듦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굴해서 쓰신 겁니다. 대학자가 그런 일 한 거는 참 대단하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는 그 와인이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니 술 장사들이 이렇게 유식해도 되는 겁니까?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까지도 대단한데 아니 이게 술 파는 양반들이 갑자기 어디서 영어 사전에도 없는 저런 단어를 와인 이름으로 고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이만큼 써놨는데요.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 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든 단어인데 넘나듦을 표현하는 거고 와인이 뭐냐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 이름으로 컨실리언스만 듣다가 그냥 술 팔어 뭐 이렇게 유식해. 그것도 참 대단했고요. 그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이 이름에 도달하게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한 부분이 저한테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와인 만드는 사람 친구 넷이 같이 이제 이게 협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름 만들자. 그래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 와서 토론을 했답니다. 디스커션을 했답니다. 자기가 만든 이름이 왜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이렇게 나와요. 만장일치였다 이래요. 뭐 만장일치래봐야 4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4표 중에 놀라운 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3표.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은 지가 자기 이름에 투표한 거고요. 나머지 3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발언을 하고 이랬던 이름을 기꺼이 버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만든 이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디스커션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하는 게 디스커션입니다. 기어코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게 제일 좋은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스커션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커션, 토론이라는 겁니다.